다산, 수가 다산이죠. 정약용의 수오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맏형 정약현의 집 이름인 수오제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후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수필입니다. 글쓴이는 본질적 자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세상의 바람, 어떤 시련, 고난, 이런 거겠죠? 흔들리거나 유혹당하지 않게 된다는 깨달음을 성찰과 사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필이니까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오제라는 이름은 수오제, 수오, 오자가 나오자예요. 수는 지키다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하는 당호. 당호는 집에다가 따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큰 형님이, 이때 큰 형님이 바로 정약전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집에다 붙인 이름, 집에다 붙인 이름 당호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렇지, 내가 나랑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굳이 나를 지키지 않더라도 나가 어디로 가겠는가, 가긴 어딜 가, 그냥 있는 거지. 참, 수오제? 나를 지키는 집? 이름 참 특이하네,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글쓴이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건 곧 누구의 의문이기도 해요? 독자의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대상에 대한, 대상 뭐예요? 나라는 거죠? 에 대한 일상적, 평범한 생각이란 얘기예요. 현상적 차원에서의 생각, 기승전결 4단계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글에서 기에 해당합니다. 수오제라는 큰형의 집 이름에 대한 의문 제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글쓴이의 처지가 나오네요. 귀양 왔어. 장기가 어딘데? 그러면 포항에 있는 장기면이에요.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무엇을 생각해? 수오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 결국 뭐야?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경험과 사색을 통한 깨달음.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귀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밀려서든 어쨌든 간에 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해답을 얻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글쓴이에게서 귀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름으로써 얻게 된 결과이지만, 결과적으로 귀양은 깨달음을 얻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란 본질적 자의 나가 되겠네요. 나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 말하였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 요거 조심하세요. 여기 작은 따옴표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없는 부분은 나눠야 돼요. 작은 따옴표가 있는 걸 우리는 본질적 자라고 본다면, 작은 따옴표가 없는 것은 현상적 자, 이렇게 봅시다. 나만은 지켜야 한다. 본질적 자만은 지켜야 한다. 깨달음이죠. 내 발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혀 있어.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그거 훔쳐 없애면 뭐 할 거야? 책에 있는 성현의 말씀들은 세상에 퍼져서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그것을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없을 것이야.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자문자답의 형식과 열거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궁색 가난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음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없어.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빵빵빵. 결론이네요. 어떻게 본다면 발상이 상당히 참신하죠. 우리는 물건, 돈, 재물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글쓴이 정약용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이런 결과까지 와닿았습니까? 이 결론을 다다른 과정은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열거한 다음에 공통점을 찾아서 결론으로 끄집어내고 있죠. 결국 무슨 추론 과정이에요? 그렇죠. 귀납적 추론 과정을 취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내용이 전환되나요?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난다. 이게 현상적 자아야? 아니, 요거 본질적 자아야? 작은 따옴표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죠?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아주 친밀하게 착 붙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일치하는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즉 조심하지 않으면 어디든 못 가는 곳이 없다. 이 그룹교에만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단순 호치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어떤 현실적인 요인과 사례가 나오네요. 한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꽁꽁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꽁꽁 잠가서 철저하게 수양을 하여, 비유법이죠.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으리요. 결국은 굳게 지켜야 한다. 철저하게 마음을 수양하여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는 결국은 자신의 질문, 나를 왜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해소되면서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네요. 나는 나를 잘못 건드렸다가 잃어버렸던 자이다. 나는 나, 현상적 자, 나를 나, 본질적 자.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금 귀양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에 대한 후회, 자책이죠.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졌다. 그러나 처지가 바뀌어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무관대를 비단도포를 입고 한마디로 뭐야? 관직에 나섰어. 12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 이때 커다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길. 벼슬길을 뛰어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개념은 놓친 거지 뭐.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세제를 넘어오게 되었다. 한마디로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다. 하면서 한강, 세제, 문경세제겠죠? 해가지고 구체적 지명을 사용해서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숲 어디야? 유배지에 와서야 겨우 멈추게 되었다. 나를 지켰어야 하는 건데 나를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반성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유배 온 상황이거든요. 이때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이때 나는 어떤 나야? 그렇지, 본질적 자. 나는 현상적 자. 나의 뒷발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내가 나에게 물었다. 현상적 자아인 나가 본질적 자아인 나에게 물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스스로가 묻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물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자아 성찰의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작가는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가, 본질적 자아가 현상적 자아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자, 이때 나도 땀이 흐르고 숨도 쉬지 못했다라는 말은 유배를 가는 현실적 상황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탐구해야 하는 본질적 자아가 꼼짝 못하고 그 상황을 수용하며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이다. 반면 나의 발꿈치를 따라 유배를 당하여 유배지로 떠나가는 상황이므로 여기서 나는 실제 현실의 정약용을 가리키는 거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수필이에요. 수필이니까 여기 있는 글쓴이 내지는 서술자 나와 글쓴이 정약용이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이때 너가 누구야? 자기 자신이죠.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에 불려서 불려왔느냐? 네 가정과 고향은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이 어디야? 고향! 그 고향이 어딘데? 초천! 돌아가지 않느냐? 라고 나는 성찰을 했다는 거예요.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 몰랐다. 그 얼굴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얽매인 곳이 어디야? 유배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나를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곳이 어딘데? 유배지. 결국은 나는 돌아가지를 못했고 나를 붙잡았다는 이 나는 결국 뭐야? 본질적 자아를 붙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본질적 자아를 붙잡았으니까 본질적 자아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둘째 형님 좌랑공도, 좌랑공은 정약전이에요.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나를 잃고, 이때 노란색은 전부 다 본질적 자아입니다. 나를 쫓아, 이건 현상적 자아입니다.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아이고 둘째 형님까지도 유배를 왔네요.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할 때 나는 정약전의 본질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 그러면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5개죠. A, B, C, D, E. 다른 것은 요, 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본질적 자아를 잃었던 지난 날을 회고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본질적 자아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다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나를 잃지 않아야겠다. 큰형님은 언제나 아버님께서 내게 태현이라는 자를 주셨다. 자도 또 다른 이름이죠. 호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심오하고 현묘한 이치란 뜻이래요.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 이때 나의 태연이 뭡니까? 그렇죠. 심오하고 현묘한 이치, 본질적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했다. 이게 바로 큰형님의 수호, 나를 지키는 모습이다. 그래서 내 집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비친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를 대는 말씀이시다. 겸손의 말씀이시다. 맹자가 말하기를 뜬금없이 맹자?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 이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 고깃덩어리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본질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야. 자,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지. 맹자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맹자는 거의 성현이잖아. 그지? 공자, 맹자잖아. 공자왈, 맹자왈. 그럼 맹자도 한 얘기니까 내 말에 틀림이 있다, 없다? 없다.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무엇으로 삼는다? 기로 삼는다 라고 해서 글을 쓰는 동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호제기를 쓰게 된 이유, 동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약용의 수호제기 본문 해석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한문수필이고요. 기고요. 기승전결 4단 구성입니다.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당호, 집에다가 이름 붙인 거죠. 에 대한 의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자, 전개 방식과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이 작품은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수호제라는 명칭, 당호죠에 대한 의문이에요. 이 의문은 어찌 본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문,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나를 지켜? 나가 나한테 누구 나를 지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 내지는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으로 넘어가서는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 자아인 나와 일반 사물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책은, 지식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았던 삶, 어릴 때 공부하고 10여 년 동안 벼슬살이하고 유배까지 오는 거, 이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의미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깨달은 것에 대한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깨달음의 과정은 방금 했던 것 중에서 특정 포인트만 본다면 처음하고 끝부분이죠. 수호제라는 이름에 의문을 가진다. 왜?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런데 수호제라고? 참 이상한 이름이야. 그러다가 10여 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읽기 쉬우나 이름은 안 되는 존재인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정약용은 나라고 하는 것을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질적 자아란 내가 간직하고 지켜내야 할 자아의 내면이고, 현상적 자아란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신의 모습이다. 따라서 나를 지킨다는 말은 본질적 자아에 근거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가 일치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나의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말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문자답,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물 내지는 대상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천하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겠다. 지키다. 그러니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뭡니까?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도출하는 거죠. 그죠? 자문자답의 형식과 열거를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의 수호제 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